칼바람이 낡은 외투의 솔기를 파고들었다. 마치 수백 개의 얼음 바늘이 한꺼번에 살갗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나는 김지훈, 올해 12살. 내쉬는 숨은 곧바로 하얀 김이 되어 흩어졌고 그마저도 무정한 바람에 채찍질당해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여기는 서울의 심장. 종로의 뒷골목. 불과 몇 걸음만 걸어 나가면 현란한 넌사인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고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는 술집과 식당들이 즐비했지만 내가 몸을 웅크린 이곳은 도시의 화려함이 남긴 짙은 그림자 속이었다. 얼어붙은 쓰레기 더미에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와 축축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내 유일한 재산이자 안식처는 할머니의 유품인 낡고 해진 담요 한 장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겨울, 기침을 콜록이면서도 내 등을 쓸어주시며 덮어주셨던 바로 그 담요. 이제는 색이 바래고 곳곳에 구멍이 뚫렸지만 나는 여전히 이 담요에서 할머니의 희미한 채취를 맡을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쓰레기 수거함 뒤 바람이 조금이나마 덜 들이치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무릎을 가슴팍까지 끌어당기고 담요를 목까지 덮었지만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항이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흩날리는 수준이던 눈발은 어느새 한방눈이 되어 도시의 더러움을 하얗게 덮어갔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나 같은 아이에게 하얀 눈은 죽음의 수이나 다름없었다. 오늘 밤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 내일 아침 나는 이 눈 밑에 딱딱하게 굳어버릴지도 모른다. 꼬르륵.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오늘 내 저녁 식사는 1시간 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버린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다. 차갑게 식어 밥알이 돌처럼 딱딱했지만 허기를 달래기엔 그만한 진수성찬도 없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미 오래전에 소화가 다 되었는지 텅 빈 위장은 쓰라린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눈을 감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한 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으면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혹부리 영감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제나 권선징악으로 끝이 났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 하지만 할머니가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먼 친척 아저씨네 집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내몰린 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에게는 나는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차가운 동전 몇 개가 손가락 끝에 닿았다. 총 700원. 내일 아침 편의점에서 가장 싼 컵라면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 이 돈마저 없다면 나는 내일 하루를 꼬박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골목 양쪽의 높은 빌딩 사이를 지나며 바람은 흉측한 소리를 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나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어둠과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이 넓은 서울 하늘 아래 나를 기억하고 찾아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 칼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다. 가끔은 일부러 시끄러운 대로변 근처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자동차 소음, 사람들의 웃음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가 내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추웠다. 대로변은 바람을 막아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어둡고 냄새나는 골목이 최선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추위와 허기에 지쳐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이었다. 나는 어렴풋이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뜨끈한 된장찌개, 꿈을 꾸었던 것 같기도 하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쌩쌩거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 것은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춥고 배가 고프면 헛것이 보이거나 들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귀를 막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것은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이 낡은 철판에 부딪혀 내는 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소리였다. 아주 약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지 이 깊은 밤, 이 추운 골목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거리의 밤은 위험하다. 술에 취한 주정뱅이일 수도 있고 나처럼 어린아이의 것을 빼앗으려는 험악한 노숙자일 수도 있었다. 나는 죽은 듯이 숨을 죽였다.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를. 하지만 신음소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들려왔다. 오히려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았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나는 갈등했다. 모른 척해야 하나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 거리에서 남을 동정하는 것은 사치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세상이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경고음이 계속 울렸다. 위험해. 관여하지 마. 그냥 자는 척해. 하지만 발걸음은 멋대로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지훈아,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의 도리는 잊으면 안 돼. 젠장. 나는 속으로 욕을 씹어 삼켰다. 할머니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가셨다. 할머니의 말을 따르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 소리를 외면하고 하룻밤을 따뜻하게 보낸다 한들 내일 아침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만약 저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만약 추위 속에서 죽어간다면 나는 담요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내 생명줄이다.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냥 상황만 보고 오자. 위험한 사람이면 바로 도망치는 거야. 나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소리는 골목의 좀 더 깊은 곳. 버려진 리어카 옆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눈이 쌓인 리어카는 작은 언덕처럼 보였다. 나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고개만 살짝 내밀어 그쪽을 엿보았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리어카 옆. 하얀 눈 위에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다. 가냘픈 몸, 하얗게 센 머리카락. 가쁜 숨을 내쉴 때마다 어깨가 약하게 들썩였다. 할머니였다. 아니, 우리 할머니는 아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그 웅크린 모습이,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우리 할머니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차마 다가가지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바람은 더 세차게 불어와 눈송이를 회오리치게 만들었고 그 할머니의 희미한 신음소리는 금방이라도 눈 속에 파묻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그 차가운 시간 속에 얼어붙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눈앞의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웅크린 할머니의 모습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슬픈 그림 같기도 했고 끔찍한 현실 그 자체이기도 했다. 내 발은 얼어붙은 땅의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두 개의 목소리가 서로 자기 말이 맞다며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하나는 이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냉혹한 이성의 목소리였다. 도망쳐. 지훈아, 저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위험한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 괜히 다가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내 코가 석자야. 오늘 밤 네가 얼어 죽지 않으려면 저 할머니는 모른 척해야 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운명이 있고 너는 너의 운명이 있는 거야. 이 거리에서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이것은 지난 몇 달간 내가 뼈저리게 배운 거리의 법칙이었다. 친절을 베풀었다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 적도 있었고 순진하게 사람을 믿었다가 매를 맞고 쫓겨난 적도 있었다. 동정심은 굶주림과 추위 앞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사치품이었다. 나는 이 목소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냉정해져야만 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닮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지훈아, 저 할머니 좀 보렴. 얼마나 추우실까. 저렇게 두면 정말 큰일 나. 네가 가진 담요라도 덮어드려야지. 우리 지훈이는 착한 아이잖니. 어려운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법이야.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 담요는 내 전부란 말이야. 할머니의 마지막 유품이고 내 목숨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야. 이걸 줘버리면 나는 정말로 얼어 죽을지도 몰라. 나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래, 도망치는 게 맞아. 보지 않으면 돼. 듣지 않으면 그만이야. 내 안식처로 돌아가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자면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거야.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할머니를 보았다. 바람이 불자 할머니의 머리를 덮고 있던 눈가루가 흩날리며 앙상한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깊게 팬 주름, 꼭 감은 두 눈, 고통으로 희미하게 일그러진 입술, 그 모습이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 누워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던 우리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밤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12살짜리 아이였을 뿐. 할머니를 살릴 능력도, 돈도 없었다. 할머니, 할머니 하고 애타게 부르는 것밖에는.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떠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주셨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무력하게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때의 무력감, 그때의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할머니도 저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나에게는 담요가 있고 아직 약간의 천이 남아있고 내일 아침을 위한 700원이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내 안의 두 목소리는 더욱 격렬하게 싸웠다. 정신 차려. 저 사람은 네 할머니가 아니야. 괜한 감상에 빠져서 네 목숨을 걸지 마. 하지만 저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할머니일 수 있지 않니? 네가 외면하면 저분의 손주들도 너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그래, 나는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내가 용기를 낸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면 어떤 모습을 더 자랑스러워 하실까? 차갑고 이기적인 거리의 생존자인 나일까? 아니면 춥고 배고프더라도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손자일까?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어붙은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너무나 크게 울리는 것 같아. 나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는 미동도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다. 입고 있는 옷은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눈보라를 막기에는 턱없이 얇았다. 우아한 코트 기 사이로 보이는 얇은 스카프가 전부였다. 아마 부유한 분이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거리에서 부하 신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추위 앞에 쓰러져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할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굽혀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미오니. 내 목소리에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 눈에는 경계심이나 두려움보다는 깊은 혼란과 고통만이 어려 있었다. 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만으로도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싸우던 두 개의 목소리 중 하나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냉혹한 이성과 거리의 법칙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내 눈앞에는 그저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너무나도 나의 할머니를 닮아 있었다. 결심이 섰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두르고 있던 담요를 풀었다. 담요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덮쳤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될 정도의 추위였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 낡고해진 담요를 할머니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드렸다. 담요는 작아서 할머니의 몸 전체를 덮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을 터였다. 나는 담요 자락을 여며 할머니의 목을 감싸주고 앙상한 어깨를 꼭 감싸 안아드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나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여기서 잠이 들면 정말로 끝장이다. 어떻게든 할머니의 의식을 붙잡아 두어야 했다. 집이 어디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숨만 간신히 내쉴 뿐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골목에서 밤을 새우면 담요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이 깊은 밤에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오히려 나를 도둑이나 성가신 불안가 취급하며 쫓아낼 것이 뻔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부딪히는 동전의 감촉이 느껴졌다. 700원. 나의 내일 아침 식사.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저 골목 모퉁이를 돌면 24시간 편의점이 있었다. 그곳에 가면 따뜻한 음료를 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다. 어쩌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갈등에 휩싸였다. 이 돈은 내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이걸 써버리면 나는 내일 하루를 꼬박 굶어야 한다. 하지만 할머니의 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자. 그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의 배고픔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이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돌아올게요.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나는 할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다시 한번 잘 덮어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편의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오히려 등 뒤에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마 내 생애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의 의지로 내린 용기라는 이름의 불꽃이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할머니를 향해, 어둠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성장한 나 자신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세상은 온통 하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눈보라는 뺨을 때리는 것을 넘어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아와 온몸을 핥히는 듯했다. 담요가 사라진 등 뒤로는 수천 개의 송곳이 찌르는 듯한 한기가 직접적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달려야 했다. 1초라도 지체하면 그 할머니가, 그리고 나 자신이 위험해질 터였다. 편의점의 환한 불빛이 저 멀리 희미하게 보였다. 그것은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발견한 등대 불빛과도 같았다. 나는 그 빛을 향해 이를 악물고 달렸다. 얼어붙은 길바닥은 빙판처럼 미끄러웠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폐는 얼음 공기를 들이마신 탓에 찢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내가 돌아갔을 때 할머니가 숨을 쉬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편의점 직원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눈보라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약해지면 안 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나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 그 생각 하나가 얼어붙은 몸에 억지로 힘을 불어넣었다. 달랑 마침내 편의점의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폭풍처럼 나를 감쌌다. 추위에 잔뜩 경직되었던 몸이 녹아내리며 순간 현기증이 일었다. 가게 안은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밝은 조명, 가지런히 정돈된 상품들,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잔잔한 캐럴송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평화로웠다. 카운터 안쪽에서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나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렸다. 눈과 흙탕물로 범벅이 된 내 행색은 이 깨끗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웬 거지가 들어왔나 라고 말하고 있었다. 경계심과 귀찮음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나는 주눅이 들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카운터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 올려놓았다. 땡그랑, 땡그랑. 젖은 동전들이 카운터 위에서 소리를 냈다. 저 제일 따뜻한 음료가 뭐예요?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짓으로
온장고를 가리켰다. 저기 있는 거 보고 골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나는 그의 태도에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나는 온장고로 달려갔다. 여러 종류의 캔커피와 두유, 꿀물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따뜻한 초코였다. 가격표에는 정확히 700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운명 같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초코 한 캔을 꺼내 들었다.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가 너무나도 황홀했다. 이 따뜻함이라면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버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다시 카운터로 가서 초코캔과 동전들을 내밀었다. 아르바이트생은 마지못해 동전을 세어보고는 포스기에 금액을 찍었다. 그는 여전히 내가 귀찮고 더럽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편의점을 뛰쳐나왔다. 그 평화로운 공간에 더 머물고 싶은 유혹이 강했지만 1분 1초가 급했다. 다시 지옥 같은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빴다. 한 손에는 뜨거운 초코캔을 소중하게 감싸 쥐어야 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쏟거나 식어버릴까봐. 나는 캔을 가슴에 품고 다른 한 팔로 감싼 채 달렸다. 마침내 문제의 골목에 다시 들어섰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리어카 옆. 할머니가 있던 자리에 검은 그림자 2개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다. 이 골목을 전전하는 다른 노숙자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몸을 덮고 있던 내 담요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거 좋아 보이는데 우리 아지트로 가져가자고. 이 노친네는 어차피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담요라도 우리가 쓰는 게 낫지. 그들의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저건 내 담요야. 할머니의 유품이라고. 그리고 저건 할머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야.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다. 저들은 어른이었고 나는 힘없는 아이였다. 잘못 덤볐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다. 머릿속의 이성이 다시 경고를 보냈다. 그냥 숨어서 지켜봐. 담요는 아깝지만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담요를 빼앗기지 않으려 미약하게 저항하는 가냘픈 손길이 보였다. 그 순간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나도 모르게 목청껏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만두세요. 내 외침에 두 남자가 깜짝 놀라 나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험상궂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뭐야, 이 꼬맹이는 네가 뭔데 참견이야. 썩 꺼져. 맞기 싫으면.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두 손으로 뜨거운 초코캔을 꽉 움켜쥐었다. 이것이 나의 무기이자 방패였다. 그 할머니 건들지 마세요. 그 담요도 제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크게 외쳤다. 내 용기가 가상했는지 아니면 어이가 없었는지. 남자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요, 쬐끄만 게 배짱 하나는 두둑하네. 이게 내 거라고. 그럼 와서 가져가 보시지. 남자가 담요를 완전히 빼앗으려는 듯 다시 할머니에게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앞으로 달려나가 남자의 팔을 물어버렸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나를 뿌리쳤다. 나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손에 쥔 초코캔만은 놓치지 않았다. 다른 남자가 화가 나서 내 멱살을 잡으려 다가왔다.
공포에 눈을 질끈 감았다. 당신들 어머니나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추운 데서 돌아가시면 어쩔 거예요? 나는 눈을 감은 채 악을 썼다. 내 절규 섞인 외침이 눈보라치는 골목에 울려 퍼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를 잡으려던 남자의 손길이 허공에서 멈췄다. 시인 재슴 재수 없는 꼬맹이 같으니 나를 뿌리쳤던 남자가 팔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그들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 같았다. 그들이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추위와 배고픔에 이성을 잃었을 뿐이었을지도. 내 외침이 그들의 희미하게 남은 양심을 건드렸을까. 더러워서 피한다. 가자. 두 남자는 그렇게 욕설을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넘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는 담요를 지켜냈고 할머니를 지켜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아까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는 희미한 놀라움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이거 사왔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해 앉히고 초코캔에 뚜껑을 따서 건넸다. 할머니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캔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 위로 내 손을 겹쳐잡고 캔을 입가에 가져다 대 드렸다. 드셔보세요. 따뜻해요. 따뜻한 초콜릿이 할머니의 입술을 적셨다. 한 모금, 두 모금. 할머니는 힘겹게 음료를 삼켰다. 잠시 후 할머니의 팔았던 입술에 아주 희미한 혈색이 도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뜻인 것 같았다. 나는 반쯤 남은 초코캔을 바닥에 내려놓고 흩어진 담요를 다시 잘 추슬러 할머니와 내 몸을 함께 감쌌다. 좁은 담요 아래 우리는 서로의 천에 의지했다. 아까보다 훨씬 따뜻했다. 나는 할머니가 다시 잠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저는 김지훈이에요. 12살이에요. 할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달리기를 제일 잘했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할머니, 옛날 이야기 좋아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맨날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는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짓거렸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이야기, 좋아하던 만화, 영화 이야기,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대답 대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무게가 무겁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책임감과 함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내렸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갔고 우리 둘이 웅크린 작은 공간만이 유일하게 색깔과 온기를 가진 곳처럼 느껴졌다. 밤은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었다. 우리는 과연 이 길고 긴 밤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할머니를 더 꽉 끌어안으며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밤의 끝자락은 가장 어둡고 추웠다. 할머니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동이 났다. 내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버려 거의 나오지 않았고 잠들지 않으려는 사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의식이 자꾸만 멀어지려 했다.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워졌고 좁은 담요 아래 공유하던 옹이마저도 거대한 냉기 앞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몽롱한 상태에서도 주기적으로 할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할머니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는 가끔 잠결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아주 미세하게 몸을 뒤척였다. 그때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할머니의 어깨를 더 꽉 끌어안았다. 우리는 위태로운 끈 하나에 매달려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난파선 선원과도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짙은 군청색이던 하늘이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옅어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괴물 같던 바람이 잦아들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잿빛, 그래, 잿빛이었다.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나 탁하고 절망하기에는 어둠이 아니었던 바로 그런 잿빛의 새벽이 오고 있었다. 눈은 그쳐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버린 채 차갑고 깨끗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내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밤이 끝났다는 것은 혹독한 생존에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할 뿐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춥고 배고팠으며 세상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규칙적인 빗자루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밤새 쌓인 눈을 치우는 소리. 환경미화원이었다. 곧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 한 분이 우리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이봐요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날도 밝았는데. 어서 일어나요.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그에게 우리는 그저 밤새 술을 마시고 잠든 노숙자들로 보였을 것이다. 나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잠겨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아프세요. 아프긴 뭐가 아파 술병 난 거겠지. 댁들 때문에 아침부터 이게 뭐야. 냄새나고 보기 흉하게. 어서 자리를 비켜요. 청소해야 하니까. 아저씨는 막무가내였다. 그는 빗자루로 우리 옆 바닥을 툭툭 치며 위협했다. 나는 할머니를 보호하려 몸을 더 웅크렸다. 그때 할머니가 내 행동에 자극을 받았는지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다. 아저씨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어이쿠, 이 양반 상태가 영 안 좋은데 이봐, 학생, 이 할머니랑 같이 있던 거야. 그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예, 여기 종로 3가 뒷골목인데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예, 의식이 거의 없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 전화였다. 나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불안감에 휩싸였다. 경찰이 올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곧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다.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젊어 보였다. 젊은 경찰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범죄자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네오, 이 할머니랑 무슨 관계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밤새 용기를 내어 낯선 남자들과 맞서 싸웠던 나였지만 제복을 입은 경찰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다.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냥 길에 쓰러져 계셔서. 아무 관계도 아닌데 밤새 같이 있었다고. 이름은 나이는 어디 살아. 질문이 쏘아붙이듯 이어졌다. 나는 주소도 보호자도 없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내 침묵이 그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이 녀석이 할머니의 돈을 훔치려다 들킨 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한 일은 사람을 구한 것인데 왜 나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그때 나이 든 경찰관이 젊은 경찰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김순경, 진정해. 애가 놀랐잖아. 일단 할머니 상태부터 살피지. 나이 든 경찰관은 내게 다가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눈빛은 훨씬 더 따뜻했다. 학생, 많이 놀랐지. 네가 이 할머니를 밤새 지켜준 거니. 그는 할머니를 덮고 있는 나의 낡은 다묘. 그 옆에 놓인 텅 빈 초코캔을 차례로 보았다.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한 듯했다. 나는 그제야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구급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천이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저천증 쇼크가 오기 직전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할머니가 기적처럼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 마침내 내 얼굴에 멈췄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내 옷자락을 잡았다. 야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고맙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할머니의 손이 코트 깃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더듬거리며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떼어내 내 손에 꽉 쥐어주었다. 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었다. 네, 이름이 뭐니? 지훈, 김지훈이에요. 나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내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는 듯하더니 이내 힘이 다했는지 다시 눈을 감았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 안으로 옮겼다. 쾅! 하고 차 문이 닫혔다. 잠시 후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잿빛 새벽 속으로 사라져갔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할머니도, 구급차도, 소란스러움도,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이든 경찰관이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학생, 정말 좋은 일 했다. 하지만 여기 계속 있으면 감기 걸려 갈 데는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10,000원짜리였다. 일단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고 몸 좀 녹여. 그리고 다시는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말고. 알았지? 정 힘들면 청소년 쉼터 같은 곳을 찾아가 보렴. 경찰관들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텅 빈 골목에 홀로 남겨졌다. 해는 완전히 떴지만 세상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밤새 나를 지탱해 주었던 목적의식이 사라지자 허탈함과 함께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이 다시 온몸을 덮쳐왔다. 나는 경찰관이 쥐어준 10,000원짜리와 할머니가 쥐어준 차가운 무언가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폈다. 손바닥 위에는 나비 모양의 작은 브로치가 놓여 있었다. 낡았지만 섬세한 세공이 돋보이는 가운데 작은 보석이 박힌 브로치였다. 잿빛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도 그것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이것이 지난밤의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브로치를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하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나는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잿빛 하늘 아래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텅 빈 골목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른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경찰관의 발소리마저 더는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꽁꽁 얼어붙었던 몸을 움직였다. 손에는 차가운 10,000원짜리 지폐와 그보다 더 차가운 나비 모양 브로치가 쥐어져 있었다. 경찰 아저씨의 말이 귓기에 맴돌았다.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라. 나는 홀린 듯이 골목을 빠져나왔다. 새벽의 거리는 여전히 한산했지만 작은 식당 몇 군데가 벌써부터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중 한 가게에 유리창 너머로 뽀얀 김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문틈으로 돼지뼈를 우려내는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원조 할매, 순대국밥.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남루한 행색이 부끄러웠다. 가게 주인이 나를 보고 쫓아내면 어떡하지? 하지만 밤새 얼었던 몸은 본능적으로 온기를 갈구했다. 나는 큰맘 먹고 낡은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방울 소리와 함께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할머니 한 분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를 쫓아내기는커녕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서 와. 학생, 혼자 왔어. 어디 편한 데 앉아. 나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 한 주전자를 가져다 주시며 메뉴판을 건넸다. 나는 메뉴판을 보는 척하다가 가장 싼 돼지국밥을 가리켰다. 할머니는 내 손에 쥔 10,000원짜리를 보시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가셨다. 곧이어 뚝배기에 담긴 국밥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놓였다. 뽀얀 국물, 푸짐하게 담긴 고기와 밥, 그 위에는 다진 양념과 송송 썬 파가 고명처럼 올라가 있었다. 나는 지난 몇 달, 아니 몇 년간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을 본 기억이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들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꽁꽁 얼었던 속을 녹여주었다. 나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너무 급하게 먹다가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자 주방에 있던 할머니가 깍두기 한 접시를 더 가져다 주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다. 천천히 먹어. 채할라. 밥 모자라면 더 줄 테니 말하고. 나는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국밥에 코를 박았다. 한 그릇을 뚝딱 비우자. 온몸에 온기가 돌며 긴장이 풀렸다.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다. 할머니는 거스름 돈 3,000원을 내 손에 꼭 쥐어주시며 말했다. 학생, 밥 굶고 다니지 마. 힘들면 또 와.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따뜻한 밥으로 배를 채웠지만 마음속의 허기는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다. 갈 곳이 없었다. 청소년 쉼터라는 곳은 왠지 무서웠다. 그곳의 규칙과 낯선 아이들 틈에서 지낼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저 하염없이 거리를 걸었다. 어젯밤의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병원에서 치료는 잘 받고 계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나는 주머니 속 브로치를 만지작거렸다. 섬세한 나비의 날갯짓이 손끝에 느껴졌다. 이것이 할머니와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부질없는 희망인 줄 알면서도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들이 모여있는 곳 주변을 서성거렸다. 하지만 서울의 병원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할머니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회색빛 하늘은 어느새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고 도시는 다시 차가운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동네를 향해 걷고 있었다. 무섭고 지긋지긋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나의 영역이기도 했다. 나는 어젯밤 그 골목 근처의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오늘 밤 잠잘 곳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어젯밤의 용기와 희생은 그저 하룻밤의 꿈, 한 편의 짧은 영화 같았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절망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내 앞에 아주 조용히 소리도 없이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가 아니었다. 매끄럽고 광택이 흐르는 차체는 위압감마저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험악한 사람들이 타는 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망갈 준비를 했다. 스르륵 차의 뒷좌석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갔다. 차 안에는 잘 다려진 양복을 입은 중년의 신사 한 분이 앉아 있었다. 그는